안녕하세요, 티글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이라는 자료와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안이라는 자료를 함께 이 두 가지 자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 그리고 우리 교육 현장에 적용될 AIDT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오시면 이번 컨텐츠가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부는 큰 변화를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IT 강국이었는데 교육 분야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좀 더디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 그런 오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씻어내기 위해서 혁신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AIDT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이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기존의 어떤 그런 교사와 교실 수업에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변화, 그런 엄청난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변화를 우리 교육부를 교실혁명, 수업 혁신 이렇게 막 부르고 있어요. 혁명이라는 단어 좀 무섭지 않나요?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해외에서 디지털 클래스룸 레볼루션 이런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뭔가 가지고 와서 쓰다 보니까 교실혁명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교육부의 미래교육과 관련된 자료에서 교실혁명이라는 단어는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낯서시더라도 좀 익숙해 친근해지셔야 합니다. 그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우선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그 어떤 자료보다 이 교실혁명, 클래스룸 레볼루션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자료예요. 그 목차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교실혁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그죠? 배경. 그리고 교실혁명이 지향하는 수업이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교실혁명과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추진 방향과 지원 방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 추진 배경을 보겠습니다. 왠지 이 첫 번째 내용은 구상형 질문의 어떤 지문으로 나와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이 공교육 혁신의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개정교육과정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 AIDT 동시에 그냥 교육 현장에 막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기존과 다른 어떤 새로운 공교육이 뭔가 진행되고 그런 변화야 혁신이 막 일어나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개정교육과정이야 지난 1차 시험에서 여러분들 나름 잘 확인하셨을 것이고, 또 AIDT도 제가 당부 드렸던 그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특히 중등 선생님들은 이런 거 잘 확인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죠? 네. 실제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요, 시도교육청별로 어떤 우수 사례 발표 자료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 분야도 그렇지만 이런 정책들이 딱 나왔을 때 기본적인 취지나 운영 방향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뭔가 풍성한 답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어쨌든 지금 살펴본 이러한 정책들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뽑아보면 그 아래에 서술되어 있죠. 학생들의 자발적인 배움을 촉진한다고 하죠. 일제식 수업이 아니라 개별 학생에게 맞춰진 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사는 교과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포함해서 기존과 어떤 다른 새로운 역할이 기대가 되고, 우리 모두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강조되죠. 더불어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역량평가를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주도성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어떤 그 핵심 역량을 키워주는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공감하는 사항일 텐데요.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죠, 그죠? 절대 불변의 진리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급격하게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어제의 진리였던 거, 어제까지 불변의 진리였던 게 오늘 아침에 거짓으로 판명되기도 하고, 어제는 에이 그게 가능이나 해? 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늘 지금 가능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자라는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옛날이라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지식 하나,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 하나만 딱 해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서 마스터시켜서 먹고 살게끔 하면 됐는데, 이제는 그런 게 가능한가요? 그런 지식이나 기술이 있기는 한가요? 그죠? 여러분은 뉴스를 통해서 거의 매일 만나시겠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막 사라질 직업과 같은 뉴스 보잖아요. 그죠? 커가는 세대에게 어떤 꿈을 꾸어라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전처럼 윗사람 말 잘 듣고 충성스럽고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충성스럽고 성실하더라도
뭐 로봇과 비교해서 로봇보다 충성스럽고 성실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실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토익 점수, 토플 점수 받아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번역 프로그램보다 번역 잘하나요? 안 되잖아요. 이제 영혼 없이 그냥 남들이 시키는 일만 이렇게 정말 말 잘 듣게 하는 수동적인 존재, 로봇에게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주도성. 그죠? 학생들의 주도성을 강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 그 아래 내용을 보면요. 공교육의 변화를 위해서 수업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교육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을 바꾼다는 겁니까? 바로 수업을 바꾼다는 거예요. 수업이 바꿔야 실제적인 어떤 공교육이 바뀌는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동의하시는 상황입니까?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업은 과거에 하던 대로 하면서 새로운 교육해라, 교육 혁신해라, 클래스룸 레볼루션? 수업은 안 바뀌면서 어불성설입니다. 수업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수업 전문가인 교사의 노력도 필수적이겠죠. 교사가 디지털 대전환의 어떤 방향, 흐름, 전망, 비전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수업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공교육 변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내용 아래 교육부의 연구 결과에서 현장의 교사들이 수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밝혀졌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발표 자료에서도 교사와 관련된 그 교사의 관련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라고 결과가 이렇게 딱 연구 결과가 밝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죠? 이와 관련한 사항으로 그 아래 교사의 수업 혁신 지원 방안에 대한 사항이 서술되어 있는데요. 교사의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수업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그런 지원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던 말일 것 같은데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죠, 그죠? 교사의 질을 뛰어넘는 교육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뭐 AIDT가 세계 최초로 도입이 됩니다. 그죠? 이 도입을 기점으로 교육 현장의 교사들도 단순한 활용법을 비롯해서 관련 사항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AIDT를 뭐 현장에 보급한다고 해서 끝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교사의 역량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에 그 교육 현장에서 수업 상황에서 기존 서책형 교과서로 수업할지 아니면 개별 교사가 제작한 학습지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용할지 아니면 뭐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간 AIDT를 활용할지 누구의 몫인가요? 교사의 몫인 거예요. 해당 교실의 교사에 따라서 AIDT가 도입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서책형 자료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교사가 AIDT 활용에 대한 전문성이 그 역량이 없다면 그런 거예요. 그 교사가 기존의 교과서를 하는 게 익숙한 거예요. 계속 그게 쓰겠다 그러면 그 교실에서는 그 수업에서는 그 아이들은 AIDT가 있어도 없는 거예요. 무서운데요? 있어도 없는 거. 네, 있어도 없는 거죠. 모르는데도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교사들이 이 AIDT에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들, 내 수업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내 수업에서 그 AIDT를 활용할 수 있을까? AIDT의 기능들, 내 수업의 특징들, 내 수업에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의 특징들을 모두 다 분석해서 잘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교사의 전문성이 되는 거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AIDT가 현장에 잘 녹아내릴 수 있는 지름길인 거예요.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거죠. 그를 위해서 여기 보이십니까? 무려 3,800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오로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용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교사들이 교육 혁신의 주체로서 자긍심과 전문성을 키우고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지원을 강조합니다. 유네스코에서도 교사 간 상호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협력을 강조했거든요. 저도 이러한 상황 정말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정말 많은 현장 전문가들 계시거든요. 수년간 그 아이들 많이 지도하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이렇게 쌓으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선배님들이. 선배님들뿐만 아니라 후배 교사들도 제가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그들과 소통을 하고 교육 노하우를 공유하다 보면 제가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낄 정도거든요. 서로의 전문성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답변할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그 일환 아닐까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교실혁명이 무엇인지 교실혁명이 추구하는 수업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습자 주도성을 강조하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상호 연계되는 수업,
그리고 수업 혁신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바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 각각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인 학습자 주도성을 강조하는 개념 기반 탐구학습을 진행하는 수업이 교실혁명이 추구하는 수업이라는 거죠. 학습자 주도성이라는 것은 지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사항이죠.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여기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6가지 핵심 역량 서술되어 있는데 2차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무조건 외우셔야 하는 사항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1차원적인 문제로 개정 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 아는 대로 말하시오, 이런 1차원적인 문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는 안 나올 건데요. 근데 이 6가지 역량을 알고 있어야 올바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추세가.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이죠. 그죠? 어떤 상황에서 제시되는 구상형 문제라고 해보죠. 이 문제가 제시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말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또 즉답형으로 당신이 현장에 교사로 구입한다면 구상형일 수도 있는데, 교사로 구입했을 때 수업과 생활 지도 상황에서 특별히 중시하고 싶은 역량을 말하시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역량의 근거에서 말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량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결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시된 상황에서 답이라는 것이 협력적 소통 역량이었다고 쳐요. 그걸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키워드로 협력적 소통 역량이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안 나서 협력적 역량으로 해야 된다거나 또는 창의적 사고 역량이 정답인데 창의적 사고 역량을 저쩌고 해야 되는데 키워드가, 근데 창의력 역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면 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면접이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수업 나눔이나 서울시 교육청의 수업 성찰 영역에서도 문항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기출 문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당신의 수업에서 강조했던 역량 2가지를 말해보시오. 어떤 활동에서 어떻게 했던 것이 어떤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가 라고 물어보는 문항이 나온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이 역량 모른다 그러면 답변하기 힘든 거죠.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그죠?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 6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개념 기반의 탐구학습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죠? 그런 예시로서 뭐가 나옵니까? 프로젝트 학습, 토론, 거꾸로 수업, 그리고 아이디 수업, 그런 뭔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수업을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이런 예시들도 정확하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프로젝트 학습이나 토론이나 거꾸로 수업이나 이런 뭔가 학생 참여형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좀 더 풍성한 답이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당연한 것 같아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각각의 내용들, 특징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프로젝트 수업이란 뭡니까? 한마디로 정의가 좀 어렵긴 해도 나름대로의 정의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학창시절부터 프로젝트 수업 여러분들이 받아보기도 하고 실제로 해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교육실습생이나 아니면 학교 현장에서 해보셨던 분들은 그게 막상 우리에게 프로젝트 수업이 뭡니까? 라고 하면 답변하기가 좀 힘들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프로젝트가 프로젝트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프로가 앞으로라는 거죠. 젝트는 뭐죠? 젝트는 뭐죠, 여러분? 젝트가 들어간 단어들을 좀 생각해보세요. 인젝트가 뭐죠? 인젝트. 안으로 뭔가 주입한다는 거죠. 이젝트는 뭔가요? 밖으로 던지는 거. 리젝트도 있잖아요. 리젝트. 거절하는, 이게 뒤로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젝트는 던지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뭐죠? 앞으로 던지다 정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한다, 연구한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어쨌든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프로젝트에 기반한 학습이라고 해서 Project Based Learning, PBL이라고도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프로젝트 학습의 가장 큰 특징은요, 앞서 자료에서 보셨듯이 학습자의 주도성을 굉장히 중시해요.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찾아내가지고 학습 목표를 학습자가 수립하고 학습 결과까지 스스로 도출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학습자가 주도하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학생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도 높을까요, 낮을까요?
엄청 높겠죠, 그죠?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학생들이 활동에 뭔가 굉장히 집중하고 참여도 높고 협동도 막 이루어지고 그러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 제 설명을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것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수업 방식을 보고 이거는 프로젝트 학습이네 또는 이건 프로젝트 학습이 아니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좀 애매한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이 수업은 프로젝트 수업에 어떤 요소가 있다, 요소가 좀 많은 편이다. 이 프로젝트는 이 수업은 프로젝트의 좀 느낌이 좀 난다 라고 표현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프로젝트 수업은 특정한 교석 기법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한 개념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프로젝트,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없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아니다 라고 구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수업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하면 뭐죠? 수업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교사 중심적으로 자 이거 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학생이 스스로 목표 세우고 그죠? 뭐 계획을 세우고 결과까지 도출하고 한다는 학생 주도성을 높이는 수업이다. 프로젝트 수업인 거죠. 학생들 간의 협력도 그리고 학생들 간의 소통의 기회도 당연히 지원되겠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다음에 나와 있는 토론이야 잘 알죠? 토론, 토의와 토론 구분하시죠, 그죠?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토의고, 토론은 그 100분 토론 있잖아요. 그죠?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져가지고 나는 찬성합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서로의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 이 정도는 다 아실 것 같고. 그냥 거꾸로 수업.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죠. 플립이 뭐죠? 이렇게 뒤집다 하잖아요. 플립. 그러니까 뒤집어진 수업이에요. 거꾸로 뒤집어진 수업, 그래서 거꾸로 수업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기존의 전형적인 정통적인 수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뒤집어지기 전 수업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교실에서 교탁에서 교사가 지식을 일방적으로 다 전달합니다. 이를 들으면서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후 집에 와서 학생은 복습을 하고요. 동시에 선생님이 주신 과제가 뭐였을까? 이렇게 과제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집에서 과제를 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 바뀌는 거예요, 방식이. 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앞서서 가정에서 먼저 교사에게 주어진 과제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교사가 학생에게 사전에 제공을 하는 거예요. 과제가 됐든 컨텐츠가 됐든. 그럼 가정에서 그걸 하는 거죠, 학생은 가정에서 주어진 활동, 그럼 과제라고 할게요. 과제를 하고 나서 학교에 가서 그 사전에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의견도 이야기하고 그 참여에 대한 그 사항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사전 활동이 예습처럼 되는 거죠. 수업이 이루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수업이라는 것도 전통적인 방식의 주입이 아니라 토의나 토론 이런 활동들을 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립드 러닝과 제가 보니까 좀 혼란을 많이 가지시는 게 블렌디드 러닝을 되게 뭔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블렌디드 러닝. 그러니까 블렌디드 러닝과 플립드 러닝이 좀 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유사한 특징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블렌디드는 뭔가요? 뭔가 섞여 있다는 거죠. 무엇과 무엇이 섞여 있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적 요소가 섞여 있는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러닝 학습 활동과 오프라인에서 대면에서 교사와 학생이 하는 그런 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런 교육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온 오프라인 각각의 그 교육 활동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오프라인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때 이 각각의 장점만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학생의 시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게 가능하고, 또 학습자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해서 개별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개별화 교육에도 효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플립드 러닝과 블렌디드 러닝을 보면은 구분이 되시나요? 여전히 같은 거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히 다른 거 몇몇 분들은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차이가 나는 포인트만 이해하시면 좋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은 포함 관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 무엇에 포함되나요? 맞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이 더 상위의 개념이죠. 플립드 러닝은 블렌디드 러닝이 어떻게 보면 하위,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안쪽에 있는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개념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이 둘의 공통점은 온라인 학습 활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온라인 학습 활동이 어디에 있는가? 그 포지션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플립드 러닝은 언제 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이 오프라인 수업에 앞서서 하는 걸로 픽스가 돼 있어요. 플립드 러닝.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블렌디드 러닝은 섞여 있기만 하면 돼요. 그죠? 온라인 학습이 특정 시점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섞여서 하는 것이 포인트지 특정 시점이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교실 수업과는 별개로 언제든지 교수자가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온라인 수업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렌디드 러닝이 더 넓은 뭔 줄 아는가요? 블렌디드 러닝이 블렌디드 러닝의 어떤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플립드 러닝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들 알고 계신 걸 제가 너무 오래 설명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좀 너무 중요한 사항이고요. 또 2차에서 이 플립드 러닝과 블렌디드 러닝 같은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면접을 할 때 올바르지 않은 답변을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수업과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다른 강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요.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체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교실혁명이 지향하는 수업의 두 번째 특징으로서 교육과정 수업 평가가 상호 연계되는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자, 여기 교실혁명 실천 모형이라는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세 개의 축이 있죠.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이렇게 세 개의 축이 있네요. 가운데는 모든 학생의 강점과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네요. 왼쪽에 설명글을 보면 우선 교사가 교육과정에서 정해진 6가지 핵심 역량, 이걸 잘 키울 수 있도록 수업에 어떤 반영해서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수업을 아무렇게나 설계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이 과정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되어야 돼요. 그죠? AIDT를 활용하기도 한다면. AIDT 서비스 중에서 대시보드 기억나시나요? 개별 학습자를 분석할 수 있는 누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대시보드 기억나시죠?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자의 분석 내용을 반영해서 수업을 설계하여 제공하는 겁니다. 이후 수업의 내용과 연계한 그 과정 중심의 평가로 이어지는데 이 평가의 내용은 이후 성찰과 개선의 근거로서 이후 수업에 지속적으로 뭔가 개선하는 데 또 도움을 주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죠. 즉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 서로 연계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연계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수업 설계 전문가이자 멘토이자 코치라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역할이 아니라 6가지 핵심 역량, 뭐였죠? 자기관리 역량, 지적 정보 처리 역량, 그죠?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까지 학생들이 골고루 이런 것들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사회 정서적인 성장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교실 혁명이 지향하는 수업의 특징 세 번째로 또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업 혁신을 지원하는 도구로서 각종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정보, 첨단 그런 기술들을 수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바로 교실혁명이 이루어지는 수업이라는 거죠. 앞서 AIDT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키워드 나오네요. 바로 학생 맞춤 학습. 계속 나옵니다. 첨단 기술을 통해서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천편일률적인 수업이 아니라 나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수업이라면 어떨까요? 아이들. 그 다음 나오죠. 학생들의 참여도 올라갑니다. 주도적인 학습 되겠죠. AIDT 활용에 관한 사항도 이어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 그 다음 내용 보면요. 개념 기반 탐구 학습에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다음 줄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내용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걸까요? 이거는 저는 2차 면접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수업의 상황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너무 중요한 상황 아닌가요? 실제로 예를 들어 볼게요. 40분 수업에서 40분 내내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들어간 에듀테크를 활용하도록 해요. 아이한테. 효과적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옛말에 과유불급이란 말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면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에듀테크의 활용, 올바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4글자, 적재적소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딱 필요한 활동에서 하고 충분히 하고요. 딱히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바로 페이드아웃 시키는 거예요. 해당 에듀테크를 그냥 바로 가차없이 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AR이나 VR 영상을 제시해 주어요. 딱 제시해 주어요. 아이들에게 충분히 그 실감형 컨텐츠를 확인해서 그 흥미롭게 이해도를 높이면서 볼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이해가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걸 치워야 돼요. 다시금 원래 보던 서책이나 기본 자료로 다시 넘어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자료에서 봤지만 에듀테크는 뭐죠? 그러니까 도구에 불과해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사가
수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 뭐가 있습니까? AIDT만 있나요? 아니죠. 그죠? 에듀테크도 있겠지만 학습지도 있고 서책형 교과서도 있고 교실에 붙어있는 사진도 되고 지난 주말에 학부모님께 받은 카카오톡 사진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런 다양한 도구들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교사의 능력입니다. 교사의 능력이면서 더불어 수업 전문성입니다. 다들 공감하시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요. AI를 활용한 수업 설계 사례가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AIDT가 적용되는 영어, 수학, 정보 교과의 사례를 하나씩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영어 4학년의 상황입니다. 사례에서는 AI의 어떤 개별 맞춤 연습 활동을 한 거네요. 참고로 이 두 개의 캐릭터는 위에는 학생, 아래는 교사입니다. 학습자 입장과 교사 입장에서 어떠한지를 제시하는 거네요. 기존에는 어떤 쓰기에만 했던 영어 수업, 제학창실이 생각나네요. 그죠? 쓰기에만 했던 그런 영어 수업에서 말하기를 반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AI가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늘게 되었다. 너무 뭔가 좋았다. 뭐 이런 겁니다. 자신감도 올랐다. 이렇게 장점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개별 맞춤 설계를 통해서 학습사의 어떤 속도와 깊이에 맞는 학습을 제공할 수 있었다. 자, 다음 AI와 함께하는 중학교 수학 어떤 수업 한번 상황을 볼까요? 학생은 문제가 안 풀릴 때마다 매번 선생님께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여러분도 그런 적 없으셨나요? 특히 좀 무서운 수학 선생님이셨다면 더욱 도움을 요청하기 불편했죠. 그죠? 또는 학급 내에 동료들이 내가 이 내용을 모른다 이런 질문한다는 것이 들키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AIDT의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수학 선생님의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면 수업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합니다. 그 아래 나오죠. 자동 채점이나 정답률을 분석해주고 탐구하고 협동하는 기회를 AI가 제공해준다는 거죠. 물론 수학이라는 것이 수학 선생님들 계실 것 같은데 그 오류 유형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단순 오류일 수도 있고 연산 방법이 오류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유형별로 지도 방법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AI가 채점에서 딱 도출된 점수가 있어요. 수치화된 결과값만으로는 이런 지도 방법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없지 않나요? 그냥 맞았다 틀렸다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더하기를 빼기로 했는지 아니면 올림을 못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AI 그 채점 프로그램에서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 발휘해야 하는 게 뭐라고요? 교사의 전문성이고 그 수많은 학생들의 문항을 단시간에 채점을 해주는 게 하이테크라면 여기에 개별 오류 유형과 또 그때 그 아이의 정서적으로 힘듦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해서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정서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이 터치, 하이 터치, 하이테크. 또 말씀드리게 돼요. 그 다음에 정보교과의 사례를 보면 학생은 AI 챗봇에게 코딩을 질문해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고요. 선생님은 번역기 활용을 통해서 다문 학생과 소통 및 코딩 채점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보조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한 AI 칭찬합니다. 네, 아주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제 현장에서 교사와 인터뷰에서 발췌한 거라고 하네요. 아주 먼 미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현재 이야기라는 겁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나갔을 때 벌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현장 친화적인 문제들이 최근 출제 많이 되고 있죠. 이런 현장 사례는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현장의 이야기,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는데요.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사들은 수업 혁신과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하네요. 저도 그럽니다. 항상 더 나은 수업을 하고 싶다는 욕망 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있어요. 더군다나 범국가적으로, 범세계적으로 에듀테크가 대세인 시대예요. 이를 활용해보고 싶은 마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경력에 여하에 관계없이. AI 활용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AI를 활용하는 것이 다 필요하다,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한 선생님들도 그 효과를 있다고 하면서 AIDT가 수업을 개선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도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좋은 거라면 이미 다른 나라도 다 했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니까요, 여러분. 다들 우려하는 사항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우려 사항과 관련된 것이 그 아래 나오네요. 실제로 그 수업 혁신을 위한 AI 활용 경험은 낮다고 합니다. 마음은 앞서지만 기대는 되지만 아직 낯선 존재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저해 요인이라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AI를 인공지능을 마음껏 수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수업에 AI를 적용하거나 또는 관련 첨단 기기를 관리하는 것들이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담을 줄여야 되겠네요. 그죠? 바로 그 내용이 그 다음 아래에 내려가 있습니다.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거죠.
지원을 해야 하는 사항들, 그리고 교사에게 연수를 제공해야 하는 사항, 그리고 공교육을 위한 인공지능을 제공해야 하는 사항들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의 추진 방향의 경우 그렇게 어려운 사항 아니니까 개별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교실혁명의 핵심 가치의 경우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교육, 모두를 위한 맞춤 학습의 기회 제공, 그리고 아이의 강점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 기술로 측정할 수 없는 범위 이상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70점, 80점, 90점이라고 하는 수치화된 값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해당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수행한 것, 즉 성실성, 근면성 이런 것들은 수치화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감안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교실혁명을 위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세부 지원 방안을 서술해 놓았는데요. 선도교사를 양성하고 교사 연수를 진행하며 동시에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사항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교실혁명을 이끌어갈 교사를 양성하는지 그리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뒷부분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자료인 AI 시대, AIDT 시대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지원을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자료는요, AIDT 시대를 맞이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그 향상, 교사의 연수와 관련된 자료였다면 이 자료는 관련 인프라, 즉 디바이스 마련 및 시설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모든 내용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간단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이 앞서 보신 부분에 보신 자료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도 한번 보면요, 미래의 학교 교육이 변화된다고 하죠.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의 개인 맞춤형 교육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첨단 기술이 활용돼서 맞춤형, 몰입형, 실감형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디지털 인프라 확정을 하는데 질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도 소술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 학교에서 각종 인프라를 관리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 소술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첨단 기기가 효과적일 거라고 기대는 되는데 현장 교수들이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고 했죠? 바로 이 기기 활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는 수차례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네요. 이 우리나라 디지털 교육 현황을 분석한 자료들을 한번 볼까요? 우선 디바이스 보급과 관리 체계가 관리 방식이 체계적이 못하였다 하죠. 17개 시도별 보급률의 차이가 심하기도 하고 말이죠.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육 전환에 따른 네트워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속도 저하나 접속 장애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건 에듀테크 활용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속도가 저하거나 접속에 장애로 인해서 버퍼링이 걸리고 있어요. 그 수업은 정말 개판이 되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진짜 지금 생각도 아찔한데요. 이는 실제로 면접에서 에듀테크와 관련된 AIDT와 관련된 문항에서 충분히 문항으로 제시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기기, 네트워크 일시적 오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죠. 앞으로 되게 중요한 능력, 전문성, 능력이죠. 전문성일 것 같아요. 그 아래 디지털 교육 환경 준비라는 사항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교육 환경에서 다루게 될 정보의 양이 많아지므로 데이터 전송량도 증가하겠죠. 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안정적인 접속과 운영을 위한 인프라 마련이 필요한 거죠. 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학교 현장의 인프라 유지 관리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사항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기들, 특히 고가의 기기들이 많은데 이러한 기기들의 유지 보수에 대한 지원이 부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표에도 여실히 나오죠. 다음 그 아래는 기기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문제 발생에 대한 사항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기기를 활용한 수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활동은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오류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부담도 당연히 이렇게 가중되겠죠. 그죠? 그 아래는 인프라 관련 협력체의 기반이 어떤 마련이 되어야 된다. 그런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학교 교육 현장에 사파가 있네요. 확실히 기존의 교육 현장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긴 하죠. 앞으로 더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저는 이 그림에서 무엇보다 좀 되게 눈이 가는 부분은요, 그 아이들이 서로 다른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개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보시는 화면은 뭐 같아요? 대시보드 같지 않으세요? 아이들이 어떤 학습을 하고 있는지, 창용이가 어떤 학습을 하고 있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특징들을 확인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사파 같은 경우는 영어로 묻고 답하는 사파인데요.
개별 학습자의 발음 교정이나 반복 연습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4파에서는 단순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저라면 앞으로 뭐 적용되겠지만 AI나 VR 같은 그런 그래픽을 통해서 영어권 나라의 특정 공간으로 가상현실 장면을 제시해주고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가는 건 어렵지만 가상현실 속에서 LA 다저 스타디움에 가가지고 오타니 쇼헤이를 만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학생이 좋아하는 외국 배우나 가수와 대화를 한다는 거죠. 오타니 쇼헤이가 AR로 등장하는 쇼헤이면 일본어인가요? 어쨌든 내가 좋아하는 외국인과 증강현실을 통해서 소통하고 한다면 좀 좋지 않을까 말이죠. 아이들의 흥미도와 수업 참여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추진 방향이 나오는데요. 학생은 즐겁게, 교원은 가볍게, 학교는 새롭게. 정말 좋은 비전인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쭉쭉 세부 추진 과제별 어떤 관련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개별적으로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교육부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 혁신과 관련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살펴본 교육 혁신 역량 강화에 대한 사항에서는 이 역량이 교사의 역량이거든요.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관련된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두 번째 제가 인프라 관련된 그 자료에서는 기기 및 또는 시설 이런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노력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교육부의 노력 방안을 마음에 드십니까? 혹여나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실 것 같은데요. 면접에서는 굳이 그런 불만을 말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한 사항입니다. AIDT와 관련한 문항은 무조건 나올 것 같은데 뉴스 검색하시면 그래요. 불만들이 너무 많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불만에 대한 사항들을 면접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 위험합니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선을 어떤 문제들이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교사로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 정도만 하면 되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적나라하게 그냥 박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신규 교원 채용 면접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더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교원 연수를 갔을 때 어떤 선생님들께 연수를 해주러 갔을 때 어떤 젊은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젊은 남자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사들이 정보화 기기 유지보수 관련 전문성을 기르면 좋겠다. 관련 연수를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해주면 어떠냐라는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매번 왜요? 그랬더니 매번 업체에 요청을 하고 그 업체 관계자 방문을 기다리는 게 지쳐요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그분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동의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면접 답변으로 교사가 기기 유지 보수에 대한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연수를 별도로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채점관으로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한 유지 보수 정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는 건 틀렸다고 할 수 없겠지만 하지만 교사가 세부적인 기기를 세팅하고 수리하고 하는 업무를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한데요. 제가 앞서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에듀테크는 뭐다? 수단이라고 했어요.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더 나은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활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수단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눈 맞춤을 한 번 더 하고 아이의 말을 한 번 더 들어주고 아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그런 거지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것에 흥미가 있고 어떤 미래 진로를 꿈꾸고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어떻게 하고 그런데 뭔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지 기기 수리에 매진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주객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에듀테크가 없던 시절에도 에디슨이나 낸스 뭔가 이 세상을 바꾼 그런 위인들을 길러낼 수 있었던 것이 교육의 방법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방향이 또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그 영화의 한 대사였죠. 멋이 중요한디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께서도 교육 현장에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무엇이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특수교육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